네, 국회가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 동안 국감 일정에 돌입합니다. 여야가 일제히 국감 대비 체제로 전환하면서 신경전이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정치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는 수요일부터 20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사실 지난해 국감은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국감이 첫 국감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다들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벼르고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여당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뭐 국감은 아마 야당이 주로 이렇게 주도해가는 스타일이고요. 예.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 어쨌든 그 정부 추진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점검하는 차원인데 이번에 기조를 아마 평화는 경제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가 어찌 보면 가장 큰 국감의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두 문제가 어찌 보면 이제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의 문제다. 이런 어떤 기조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 그 경제는 심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은 우리 어쨌든 경제 그동안 어찌 보면 일자리라든지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약간 이제 남북 문제도 호전되면서 가계라든지 기업 그 심리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 이런 조심스럽게 전망이 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안보 문제 잘 이루는 거를 지금 경제 문제까지 잘 풀어나겠다. 어떤 그런 어떤 그 기조를 표명한 거라고 봅니다. 안보는 평화는 경제다라는 것을 강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여기에 맞서서 야당은 좀 어떻게 좀 대비를 할까요? 야당은 결국은 국민들의 그 체감적인 그 어려운 경제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무리 정부가 좋은 경제 정책을 핀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상당히 지금 낮은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 경제가 결국은 세계 경제, 글로벌 경제에 편입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에서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정부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야당은 정부가 하지 못하는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 이제 국감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평화는 경제다라는 것으로 해서 북한 변수를 통해서 이것을 돌파하려고 이제 어떤 방패적인 측면으로 이것을 이제 쓰는 것인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경제 실정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집요하게 이렇게 공격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은 남북 문제보다는 결국은 정권을 심판하고 비판하는 데는 가장 좋은 소재는 결국은 결정적인 것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마지막에 선택의 어떤 그런 키가 되기 때문에 한국당이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의 어려움, 일자리 문제, 또 뭐 자영업자 문제, 뭐 최근에 부동산 문제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공개할 수 있는 소재가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여당에서는 이 한국당이 포화를 북한 문제라든가 평화 쪽으로 이렇게 끌고 오려고 하지만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여기에 빠지지 않고 경제적인 실정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발표될 9월 고용 지표도 마이너스 기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한 공세가 굉장히 좀 강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경제 지표 뭐 취업자 수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 같은데요. 아마 소득주 성장 부분도 그 집중 공략할 것 같은데 아마 그런데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감을 하기 전에 이제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면 이제 김동연 부총리와 심재철 의원이 굉장히 어찌 보면 언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일자리 문제라든지 경제 정책 문제로 국감을 가야 되는데 아마 기재위 같은 데서 다시 한번 또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2라운드가 될 것이다.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입장에서는 이 경제 정책이라든지 뭐 실업 문제라든지 뭐 일자리 문제 이런 걸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쟁점이 좀 비껴나갈 수 있다. 거기서 야당은 이 심재철 의원이 그런 걸 다시 뭐 폭로하고 다시 2차전을 벌여나가는 건 피하는 게 낫겠다라고 봅니다. 뭐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안보 불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제기를 할 것 같아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것을 여당이 계속 주장을 하긴다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 나갈 것 같은데 안보 불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이야기들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안보 불안이라는 것은 북한의 태생적인 통일전선 전략이라고 과거에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나중에 그것이 끝나면 다시 도발을 하는 이런 것은 통상적인 북한의 전략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 한국당에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여기에 맞설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상당히 실익이 없고 지금 국민적 여론도 70% 이상이 남과 북이 대화해서 북한 핵을 폐기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당만 여기에서 집요하게 반대하면 이것은 실익이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국감이라는 것이 20일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짧은 기간에 뭐 기재위나 정무위나 환노위, 산업위 이런 데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지표, 민생, 부동산 문제, 그리고 9.13 부동산 대책, 9.11 부동산 공급 대책, 그리고 또 있는 것들이 일자리 문제, 자영업자 대책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을 하는데 물론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경협 문제에서 이제 예산 지원 문제로 해서 남북 군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 이런 것들은 한국당이 뭐 지금 국방이나 외통위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겠지만 예. 그러나 근본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한국당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실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남북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큰 것이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북한에 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시점에서 만약에 그런 협상 진행 중에 한국당 이것에 대해서 방해한다거나 비판하는 그런 기조를 취할 때는 국민적인 그런 반감이라든가 역풍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재철 의원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사실 대정부 질문 때도 많이 논점에서 엇나갔다라는 비판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실 심재철 의원이 가지고 나왔던 많은 내용들을 보면 국정감사 때 밝혔으면 더 적합한 내용들이 사실 더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그런 이야기들 좀 조목조목 내세우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처음에 아마 이제 심재철 의원이 이걸 어느 정도 당에서 공유를 하고 물론 뭐 법적인 문제 생길 수 있겠지만 예. 본인이 일단 위법이 아니라 하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부서들이 많거든요. 그 각 행정부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하고 또 이게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관리 문제 같은 거를 결부해서 했으면 아마 제가 보기에 국감에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어쨌든 이게 뭔가 좀 그 대정부 질문에서 뭔가 큰 한 방이 나올 걸로 사람들이 기대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얘기한 거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청와대라든지 기재부의 어쨌든 반박도 굉장히 사람들이 보기에 뭐 그럴만하다 이렇게 봐서 결국은 이 논란은 뭐 수그러들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국감이란 건 야당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자기의 어쨌든 알리고 이슈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어쨌든 심재철 의원님이 크게 터뜨려 버림으로써 다른 의원들 생각에는 아니 이거를 우리가 국감 시즌에 나도 좀 뭔가 하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나 아마 내부적인 좀 불만이 있을 걸로 봐서 아마 심재철 의원이 더 끌고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좀 장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심재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도 이 이슈를 좀 계속 이어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이어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검찰에 고발이 된 상태고 앞으로 이제 지금 압수수색도 이루어졌고 앞으로 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유무죄를 가려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상적인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의무를 충실히 했다.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국감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좌관들이 이것을 자료를 수집하다가 백스페이스 2번 눌러서 이런 것이 나왔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꼬리를 내리거나 이것이 이제 여기서 딱 스톱을 한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양이 될 공산이 크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조를 유지하지만 다만 그런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한국당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또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은 국민의 어떤 여론적 지표를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이 정당의 생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심재철 의원은 이것에 좀 더 확전시키고 여당과 정부를 공격을 더 강하게 함으로써 여당에서 수세 국면으로 몰고 가는 그런 어떤 전략을 추구를 할 테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이것이 오히려 출구를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판단이 지금 이제 여론적 지표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당에서 상당히 이제 근심 걱정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니까요. 그 한
한방이 없었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다라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한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때문에 좀 이번 국감에서 이 이야기를 몰고 가더라도 좀 출구 전략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출구 전략이라고 하면 좀 어떤 것들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봅니다. 오늘부터 이것이 이제 없었던 걸로 하자. 나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공개하지 않겠다.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심재철 의원이고, 당에서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공개의 각도, 국감의 어떤 특성상 심재철 의원에 집중했던 그런 의원총회라든가 대정부 성토 이런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확산을 시켜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국면전환하는 것이 최근에 전원책 변호사 조광특위 위원에서 인적 쇄신을 지금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을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리고 국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여야 갈등 상황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여러 군데에서 전선이 형성되면 당연히 시간이 가면 심재철 그런 요소는 사그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하나 조금만 추가해도 될까요? 예. 여기다가 그 심재철 의원이 처음에 이거를 좀 저는 좀 잘못 시작했다고 보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특활비, 본인이 쓴 특활비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휴일날든지 해외 출장들이 나왔을 때, 나 공개하겠다,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그렇게 나오고 실제로 뭐 국회 핑계 대지 말고 나 그냥 언론에 그냥 공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했으면 아마 이게 논란이 더 키워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문제가 됐을 때는 그건 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뭐 국회에서 동의해야 된다 이러면서 빠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청와대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감에서 문제 삼으려면 대법원이라든지 법무부의 업무 추진비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법사위 본인이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법사위 사람들한테 뭐 도움을 요청하든지 이렇게, 그리고 제도 개선, 우리 국회 것도 다 공개하자 이렇게 나갔으면 이 논란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본인의 문제가 됐을 때, 또 국회의 문제가 됐을 때, 아니면 다른 의원들과의 협력 이런 면에서 실패하면서 저는 단독 플레이하다가 결국은 좀 자살골 먹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국감이라는 게 정기국회에 꽂히기도 하고 야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를 사실 잘 활용이 되지 않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국정감사의 가장 중요한 뭐 정책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매해마다 잘 되지 않는 게 가장 아쉬운 대목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매번 방식의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진 않는 걸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뭐 결국은 정당과 의회,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표를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다양한 이슈가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슈를 단일화시키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어하는 입장이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론이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거중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북 문제를 가지고 국감의 어떤 예봉을 피해가서 방패 전략으로 삼는 것이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이 약한 부분을 찾아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지금 평화라는 경제다 이런 것을 이슈로 해서 대북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협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완전히 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정당의 생리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유권자들의 표를 먹고 살고 국민적 지지 그리고 지지계층을 위해서 대변하는 것이 사실은 정당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지계층의 그런 뜻을 버릴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지층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민주당과 한국당, 보수정당과 진보계열의 정당의 그런 노리는 그런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엇박자가 난다고 봅니다. 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감사의 이런 방식에 왜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결국 국정감사 기간이 20일 정도 됩니다. 예. 하는 기관이 지금 273개 기관이라 하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한 기관 하루에 뭐 20개씩 기관을 하는 건데요. 기간은 짧고 할 때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치 정점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정점화 됐던 이 심재철 문제라든지 아니면 유은혜 장관 문제라든지 이게 계속 이제 국감에도 나오거든요. 결국은 준비는 이제 다 합니다. 그 자료는 준비하지만 실제로 이제 언론에 나거나 아니면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정치 정점화 되는 부분. 아까 지금 잘 말씀하셨지만 아마 경제 정책 부분을 아마 많이 이렇게 공격할 것 같은데요. 뭐 특히 소득주도 성장 부분이라든지. 근데 어찌 보면 이제 이미 이제 이슈가 좀 지나버린 것 같은 생각이 돼서
아마 뭐 국감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기관이라든지 대상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늘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경향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결과입니다. 근데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이 범진보 진영에서 이낙연 총리가 1위를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이 배경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건 또 부대님 표현님께 좀 네네, 여쭤봐야 될 것 네네네네. 같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낙연 총리가 뭐 정치 경력이 화려합니다. 일단 기자 생활 오래 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도 오래 하셨고 이제 광역단체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대정부 질의라든지 이런 데 답변을 하는 거 보면 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도 눈여겨 보는 부분요. 인정할 거 인정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청와대 대변인이 뭐 야당의 의견이 여론이 아니다 이랬는데 그건 좀 살이 깊지 못했다. 예. 이런 얘기가 쉽지 않거든요. 총리가 이제 청와대 대변인 얘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인정할 거 인정한다. 그리고 또 상대방이 여의도 정치라는 게 굉장히 어찌 보면 험한 말이 오가고 이러는데 뭐 언어의 마술사 아니냐. 굉장히 잘 받아치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말이죠. 예. 정치를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험한 말이 아니더라도 좀 우아하게 아니면 좋은 말로 해도 충분히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비 같은 정치권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정치를 좀 더 품격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딱 이제 적합한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하나 더 보내는 것 여쭤보고 같습니다. 싶은 게 3위가 유시민 작가였습니다. 네네네. 눈에 띄는 거였거든요. 2위가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인데 이 2위와 비교했을 때 0.4%포인트밖에 네네. 차이가 안 나는 11.1%가 나왔거든요. 유 작가가 3위를 차지한 건 좀 어디에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1차적으로는 일단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복귀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노무현재단 이사장 했던 분들이 한명숙 총리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지금 뭐 이해찬 대표께서 이제 당대표 역할을 하기 위해서 4년 반 정도 하던 걸 이제 맡겠냐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맡겠다고 했다는 거죠. 어쨌든 물론 이제 그때 복지부 장관도 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정치로 복귀하는 게 아니냐. 본인은 일단 말로는 이제 정치할 때 너무 힘들었다, 행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복귀 안 할 걸로 보는데 그다음에 또 이제 아이러니인지 모르지만 전원책 변호사하고 이 썰전에서 많이 다퉜거든요. 그쵸. 근데 전원책 변호사가 그 조강특위 위원으로 네. 가면서 두 분이 어쨌든 비슷하게 정계로 복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있고 본인은 정치를 뭐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의지보다 이제 지지자들이 나와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었거든요. 아마 유시민 작가도 지금 이제 작가라고 부르는데 그쵸. 작가 같은 경우에도 아마 지지자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뭐 장관도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치를 해봤기 때문에 정치로 복귀하는 거 아니냐는 기대 심리, 지지자들의 기대 심리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 교수님께서는 유시민 작가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정치는 창조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예. 지도자라는 것도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이 그 사람을 선택한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는 그래서 천지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에 그런 기운을 모른다는 것은 그때 그러니까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것이지 예. 저는 영웅의 시대를 만들 수는 없는 시대다. 특히 이제 권위가 수평화되고 SNS 시대 아니겠습니까? 정보가 완전히 공유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물론 지금 진보 측에서 민주당 측에서 지난번에 안희정 충남지사나 지금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상을 지금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대선 후보였는데 이런 두 분이 그런 내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다음 대선 주자를 지금 찾는 것이 아닌가. 그중에서 찾는 것이 이낙연 총리나 유시민 작가 이 두 분을 지금 먼저 떠올리는 것 같은데 물론 뭐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그 국무총리를 했던 분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국회의원을 반드시 거쳐야만이 또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에는 그렇게 이제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시사하는 것이 상당히 크고 아직은 이 대선 주자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일단 총선이 끝나야만이 차기 대선 주자의 윤곽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차기 총선이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 정당의 어떤 포메이션도 바뀌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 어떤 사람의 문제.
이분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대통령, 대선 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아무리 돌파를 한다 해도 정치적인 기반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이라든가 이념적인 그런 스펙트럼이 맞는 것이 일치할 때 어떤 공당, 여당과 야당, 민주당과 한국당이라든가 보수나 진보의 그런 대선 주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것은 국민들이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선호도를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누르는 것이고, 예. 이것에 대해서 본격적인 게임은 차기 총선이 끝난 다음에 시작되리라고 봅니다. 총선이 끝나야 더 본격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네. 해보고 있습니다. 범보수 진영의 후보를 좀 보면 황교안 전 총리가 13.9% 그리고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13.5%를 차지했습니다. 이 둘의 이런 결과는 좀 어떤 배경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마찬가지로 보수 정권이 지난 박근혜 정부 탄핵으로 말미암아 지형이 완전히 지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도 아직 헤매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지금 하는 것은 박근혜 태극기 부대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황교안 총리라든가 보수 정당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 같고, 유승민 전 의원은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TK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두 분을 지금은 뽑는 건데, 마찬가지로 보수 정당도 마찬가지로 아직 출발도 하지 못했고, 이제 조강특위를 꾸리고 다시 당을 새롭게 하는 쇄신위원회가 지금 이제 등장했고, 이런 정당이 다시 이제 바뀌고, 그리고 보수 정당이 하나로 이제 통합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나오는 것이지, DJ하고 YS 이후에 우리 국민들은 지도자를 선택할 때 그동안 하지 않은 참신하고 돌파적인 그런 창조적인 그런 사람을 지금 선택하는 경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이 아닐 가능성도 훨씬 크다고 봅니다. 예, 총선이 지나봐야 더 명확한 구도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총선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황으로 살펴보고 그 이후를 좀 더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